수십만 년 동안 인류의 수명은 60세를 넘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생각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부의 자식은 농사를 짓고 대장장의 자식은 풀무지를 했으며 귀족의 자식은 비단 옷을 입고 귀한 음식을 먹었죠. 신분이라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던 시대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은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서 살아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상님들이 하지 않은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류 최초로 진지하게 행복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가엾은 세대일지도 모르죠. 처음 문을 열고 미지의 세계로 나간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얻은 수명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오늘은 어쩌다 어른, 세바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위로해준 김경일 교수의 마음의 지혜란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이런 생각들 한 번쯤 해봤고 또 현재 고민 중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이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이고 난 지금 행복한 걸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인지심리학자로 20년 넘게 공부해온 내공으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고민과 불안을 사람, 행복, 일, 사랑, 돈, 성공, 죽음이라는 키워드로 분류해서 따뜻한 조언과 공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사람을 대하는 지혜.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사회적 접촉 지수가 높기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힘든 게 인간관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결혼과 동시에 가족의 수가 2배로 늘어납니다. 시가와 처가 식구들까지 가족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배우자의 부모님을 가족으로 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유전자가 섞이지 않았으니 엄밀히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또 가족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더욱 예의를 지키고 조심할 것이며 불화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언젠가 강의 중에 가족 말고 새로운 구성원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정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정이 넘치는 한국 사회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남편과 아내의 일가 친척까지 가족으로 여기고 대해야 하는 우리네 민족은 접촉하는 사람의 머릿수만큼 관계의 문제들도 여럿 발생합니다. 어디 가족뿐이겠습니까? 저만 해도 무리한 부탁을 하는 친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일로 총장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는 바람에 직장 생활의 고충이 하나 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를 어려워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성격이 아니라 자원의 사용이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며 쉽게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성격 개조 프로그램이라고 당당하게 쓰인 간판도 종종 보였으니까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억지로 바꾼다고 해도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어떤 성격이든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합니다. 내 성격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단점만 보이며 사는 모습을 미성숙하다고 비난합니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기질적으로 특수한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나의 성격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회적 기술을 찾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나에게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와 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보내고 목요일쯤 되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번 주에 사회적 에너지를 얼마나 썼지? 좀 지친 건 아닐까? 지쳤다는 것은 육체적 피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보다 사람을 많이 만나고 명함을 수없이 주고받은 날에는 정신적인 피로감이 차오르거든요. 힘들어질 것 같은 순간이 오면 애써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나만의 공간을 찾기 어려울 땐 스마트폰을 다른 곳에 둔 채 가까운 카페라도 찾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피신하여 1시간 정도 제대로 멍 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고 나면 확실히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내향적인 저는 이렇게 문득문득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장점인 집중력을 살리고 사회적 배려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지난달에 모임을 몇 번 가졌는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몇 번이나 했는지, 사회적 자원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내 상태가 적절한지 말입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사회적 에너지가 떨어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홀로 있는 시간이 너무 길면 외로워지죠. 저 같은 경우엔 지난달에 5번 정도 모임을 가졌더니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이번 달엔 4번 정도로 줄여볼까 합니다. 반면 사회적 에너지를 아무리 써도 남아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꽤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나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과 접촉을 애써 시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라도 만나 마음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저의 선배님이자 수많은 명언을 만들어내신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나쁜 관계로 도피한다. 정말 무릎을 탁 치게 하는 명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외향적인 분들이 저를 찾아와 비슷한 고민을 토로합니다. 저는 왜 늘 이상한 인간들만 꼬이는 걸까요? 별별 후진 사람들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면 남는 사회적 에너지를 나쁜 관계에 소비하는 건 아닌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는 나의 자원을 쓸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눈을 마주치고 시간을 나누는 것은 외향적인 분들이 느낄 수 있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한편 외향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외향적 성격을 가진 어떤 분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에 만나던 관계가 느슨해지자 외로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동호회나 강연을 찾아서 열심히 참석했죠.
분명히 즐거운 활동이었지만 점점 지치고 피곤해졌습니다. 얼마 못 가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버겁게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새로운 배움과 만남을 떠올리면 기대가 되는 동시에 힘들죠. 여러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대화에 집중하려면 분명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보고 싶은데 피곤하다. 기대가 되는데 가기 싫다. 이렇게 상반된 감정이 동시에 드는 것은 전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반사적으로 평형 상태를 맞추고 싶어 하니까요. 너무 귀여워서 꼬집어주고 싶어.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표현인데 거의 모든 국가에 존재하는 언어 형태입니다. 긍정적인 표현에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어휘가 붙는 것이죠. 심리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뇌의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도 나름의 고충은 있습니다. 아무리 사교적이고 사람을 좋아해도 사회적 에너지가 무한대로 넘쳐나는 건 아니니까요. 많이 쓰면 바닥이 나고 심리적으로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한 번쯤 체험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이쯤 되면 나도 힘이 드네 라는 것도 느껴봐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크게 지친 나머지 일순간 사람을 끊겠다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다소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사회적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쓸 때 나는 최적의 만족감을 느끼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아주 작은 고민입니다. 하지만 작은 고민이 쌓이고 쌓이면 큰 스키마가 됩니다. 스키마를 단순하게 설명하면 여러 정보를 통합하는 한 사람의 직관 체계입니다. 말 그대로 딱 보면 안다는 것이죠. 스키마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try and error, 즉 실행과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 지쳐서 주변 관계를 끊어내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관계가 아니라면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도 되니까요. 매일의 작은 고민이 큰 직관을 만듭니다. 정직과 겸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때론 감추기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내놓죠. 정직과 겸손 모두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둘은 사실상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게 좋을까요? 겸손한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풋내기 신입사원에게 부장님이 칭찬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훈 씨, 이번에 프로젝트 보고서 좋던데? 정리 잘했어.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수많은 동료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어떠세요? 20대 청년이 지나치게 겸손하면 솔직히 좀 징그럽지 않나요? 50대 상무님이라면 얘기가 다를 겁니다. 회장님이 회의 시간에 부하 직원들 앞에서 칭찬을 했다고 합시다. 박상무,
이번 계약 정말 수고 많았네. 다 자네 덕분이야. 아, 제가 좀 해요. 나이 지긋한 상무님이 지나치게 정직하다면 그것도 참 꼴불견이네요. 정직과 겸손은 서로 반대 방향에 있는 미덕인데 어느 때에 얼마만큼 정직하고 또 겸손해야 할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정해놓은 정직과 겸손의 기준은 10년 후에는 결코 유효하지 않을 테니까요. 누구나 갖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읽지 않은 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정의란 오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때그때 매번 기꺼이 고민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민에 휩싸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훈육해야 할지, 몇 시에 재워야 할지, 첫째와 둘째가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요. 그래도 첫째 편을 들어주는 게 맞다라고 원칙을 세워버리면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매번 고민해야 하면 당연히 힘이 들겠죠. 하지만 고민이 쌓이면 직관이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정한 카드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이라도 한 가지 카드로만 살아가는 것은 절대 좋은 삶의 방식이 아니죠. 나이 먹어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만의 원칙으로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고민을 하다 보면 자괴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치 스스로가 아주 소심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간은 다 소심하니까요. 난중일기 읽어보셨나요? 어찌나 고민이 많은지 난중일기가 아니라 걱정일기일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속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 쌓여 거대한 직관체계가 되니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말 그대로 걱정이 많으면서도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쓰는 격언 중에 Fear is reaction, courage is decis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라는 뜻이죠. 사람은 불안한 상황 앞에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하지만 용기는 결정입니다. 좋은 결정은 숱한 고민을 통해 살이 붙은 직관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자신의 욕구를 솔직하고 품위 있게 말하는 법. 나이 들면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자기 욕망을 솔직하면서도 품위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칫 착각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원하는 것을 잘 숨겨야 한다고, 드러내지 않고 꾹꾹 눌러 담을수록 원숙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관계를 해치는 온갖 바보 같은 말들은 자신의 욕구를 솔직히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바보 같은 말들을 전문 용어로 개소리라고 합니다. 해리 G.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 영양가 없이 무작정 내뱉는 말들이
바로 개소리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럴 때 개소리야말로 거짓말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하죠.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자네는 아직 어려서 몰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들 탓이라는 거 인정하지? 우리가 힘과 권력이 있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러한 개소리를 하지 않으려면 나의 욕구를 솔직하고도 품위 있게 드러내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자주 하는 실험 중에 거래 게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피실험자들을 대상으로 모의 거래를 하도록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어주고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계약이나 부동산 월세 계약 등을 시뮬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어떤 팀은 양측 모두 만족하는 소위 윈윈의 결과를 내놓기도 하고 어떤 팀은 완전히 파국을 맞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최상위 결과를 내는 팀과 최하위 결과를 내는 팀 모두가 고연령자로 이루어진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에서도 좋은 결과나 나쁜 결과가 모두 나오기도 하지만 최선이나 최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역시 삶의 경험은 중요한가 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어르신들이 완벽한 거래를 성공시키고 또 거래를 엉망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포인트는 욕구의 표현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밝힐 줄 아는 분들은 거래를 성공시켰고 원하는 것은 많은데 자신의 욕구를 끝까지 꽁꽁 숨기는 분들은 결국 거래를 망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도 이익을 안겨주고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습니다. 욕구를 숨기면 상대도 잃고 나도 잃습니다. 적당히 나이를 먹은 우리가 가스라이팅의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내 욕구에 대해 소위 선빵을 날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끽하는 지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질문해 보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누군가는 네, 아주 행복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도 있겠죠. 많은 이들이 대답을 마친 후에도 내가 정말 행복한가 하고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불행하세요? 이 질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곰곰이 생각합니다. 곧장 그렇다고 말하기에도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짓기도 난감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대답이 나올 수 있겠네요. 때때로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건 아니죠. 등으로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와 불행한가? 라는 질문을 받을 때 떠오르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전반적인 나의 상태를 체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10점이라고 했을 때 8점이 넘으면 행복이라는 합격 점수를 주고 5점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모르겠다거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식입니다. 한편 불행을 생각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립니다.
최근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었나를 먼저 생각한 후에 그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혹은 얼마나 자주 닥쳐왔는지를 헤아리죠. 그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무척 불행했지만 지나고 나면 금세 괜찮아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때때로 불행하다거나 불행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라는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100명에게 물어보아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행복은 전반적인 만족도의 평균을 계산하고 불행은 구체적인 사례를 찾는 것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의 방식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건으로 행복을 정의하고 평균적인 상태로 불행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그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자는 근심이나 불만이 없는 상태라고도 하고 누군가는 괴로움이 없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만족감 그 자체라고 정의 내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를 마무리하려고 침대에 누웠을 때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불안과 행복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꽁꽁 숨겨둔 비상금을 아내에게 걸렸는데 어찌나 불안하던지요. 오전 10시쯤에 이 돈 뭐야? 라는 메시지를 받고 저녁 7시에 집에 도착하기까지 머릿속에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시나리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지만요. 그날 제가 행복했다고 하면 이상하겠죠?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나쁜 상황이 없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행복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한 일에 대해 인정을 받았을 때, 무심코 도와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줄 때, 멋진 공연을 보았을 때, 친구와 기쁜 순간을 나누었을 때, 누구에게나 행복의 순간들은 존재합니다. 소소하지만 기분 좋고 배가 간질거리며 미소가 절로 나는 바로 그런 순간 말이죠. 의미, 인정, 애착, 연대감, 공감 등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상황은 모두 다르지만 분명한 건 행복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삶의 만족도가 평균 이상이어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의외로 행복의 순간은 완벽한 세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쁜 게 완전히 사라진 순간도 아니었어요. 큰 고민이 해결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다가도 아이를 안고 있으면 충만해지고 쏟아지는 일을 쳐내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동료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눈물이 핑 돌며 오늘 있었던 화나는 일에 분개하다가도 술잔을 기울이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데에 가슴이 찡해집니다. 그렇게 좋은 순간은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도 어렵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행복은 나쁜 게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언가 좋은 게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장 되는 게 꿈인 이들이 사장 되면 제일 사고치고 상무 되는 게 꿈인 사람들이 상무 되면 제일 바보짓 한다. 권오현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회장이 종종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나 직위 자체가 목표인 사람들은 그걸 이루면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김경일 교수는 명사로 꿈을 꾸지 말고 동사로 꿈을 꾸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그 자리가 필요한 거지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로 만족하면 꿈을 이루는 순간 추락하는 일만 남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